안녕하십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송정태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 자격증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는 분야고 수학이 베이스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되도록 빨리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용량의 정보를 받고 싶어 하죠. 또 정확하게, 또 편리하게, 또 다양한 그런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통신 시스템의 종류로는 아날로그 통신 시스템, 유무선 디지털 통신 시스템, 그리고 요즘에 이제 광통신, 인터넷 통신, 위성 통신 이런 것들에 대한 통신 시스템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통신 시스템에 대한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스부호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1837년에 모르스가 처음으로 유선 전신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생충에 보면은 영화에서 그 모르스부호가 잠깐 나오게 되죠. 모르스부호라고 하는 것은 돈 길이하고 쯔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하고 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한글의 잠, 모음, 그 다음에 영어의 알파벳을 전부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서 모르스부호를 침으로써 바깥에서 그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영화로 담겨져 있는 게 기생충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 맥스웰이라든지 헤르츠라든지 또 요즘 미국의 전기자동차 테슬라 이런 그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 이름입니다. 1860년대 맥스웰이 전자기파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성질을 띌 것이다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정립을 하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24년 뒤에 헤르츠가 그 전자기파에 대해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3년도에 테슬라가 무선 통신에 대한 실험을 최초로 하게 되겠고요. 2년 뒤에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장거리 무선 전신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 AM 방식을 이용한 라디오 방송이 송출되고요. 1933년에 FM 라디오가 송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7년도에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 PCM 방식으로 음성통신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1946년도에는 최초로 ENIAC이라고 하는 진공관을 사용한 전자계산기가 개발되게 됩니다. 1970년, 80년대 들어와서 PC가 발달이 되면서 PC를 통한 정보 기술 시대가 열리게 되겠고요.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 그 다음에 이동통신,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웹이 등장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런 인터넷, 웹, 이동통신이 더욱 확산되는 시기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2007년 이후로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그 모바일을 통해서 정보통신 기술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신에 있어서는 이제 변조라는 게 필수적인 한 과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모듈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변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음성 주파수는 약 한 300에서 3400Hz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에서 왜 한 옥타브를 높여라 낮춰라 이런 그 옥타브라는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옥타브라는 것이 그 주파수로 보면 약 2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Hz에 대한 2배면 600이, 300에 대한 2배면 600이죠. 600이 1200 되겠고, 1200이 2400 되고, 그러니까 세 옥타브, 네 옥타브가 되면은 4800이 되니까 한 그 정도의 음성 주파수가 분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신호로 보면은 이 정도 주파수다라고 하면 굉장히 로우 프리퀀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음성 주파수는
주파수가 낮아서 벽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목소리를 요 옆에 방에서 잘 듣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런 음성 주파수는, 음성 신호는 외부 잡음이라든지 간섭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거리로 보내기도 어렵고요. 장거리 통신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그 잡음과 간섭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원래의 신호를 그대로 받기가, 수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변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변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호를 좀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하이 프리퀀시로, 고주파라 그런다. 하이 프리퀀시를 좀 실어 가지고 캐리어라 그러죠. 캐리어에 실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면은 원래 신호는 굉장히 저주파인데 이거를 멀리 왜곡 없이 외부의 어떤 간섭을 안 받게끔 해서 통신을 하려면은 하이 프리퀀시라는 캐리어로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변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변조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속 함수인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고요. 연속 함수로서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는 방법, 연속 함수, 펄스 함수면서 아날로그 신호로 모듈레이션 시키는 방법, 펄스 함수로서 디지털 신호로 변조시키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굉장히 종류가 많아 보입니다만은 크게 종류로 보면 앰플리튜드, 즉 진폭으로 변조시키는 방법, 프리퀀시로 변조시키는 방법, 페이저, 위상으로 변조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펄스로 변조시키는 방법,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하겠고요. 거기에 대한 각각의 기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림으로 변조의 필요성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람이 목소리를 통해서 스피커로 내 목소리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거리가 짧다라고 하면은 변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바꾸고 다시 이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바꾸는 그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 바꿀 때가 트랜스듀스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여기서 트랜스라는 이 말이 뭔가 변환시킨다, 이동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 트랜스포머 봤죠? 트랜스포머, 로봇이 자동차로 바뀌고 이 트랜스라는 뜻입니다. 형태가 바뀐다, 트랜스포머. 이삿짐 센터, 뭐 한일 트랜스 이런 말 쓰죠. 이렇게 이동시켰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 트랜스듀스다 그러면은 어떤 물리적 형태를 다른 물리적 형태로 바꾸는 것, 그런 것을 광의의 의미에서 트랜스듀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트랜스듀서, 즉 마이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 신호를 음성 신호로 바꾸는 변환기, 그 트랜스듀서가 스피커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선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같으면은 1대1로 매칭이 되어 있고요. 전혀 변조가 필요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놈과 이놈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래서 선으로 가기는 어렵고 무선으로 보내야 된다. 지금 서울에서 내 목소리를 부산까지 보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선을 가지고 이렇게 깔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의 통신 시스템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변조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이 과정이 변조가 되겠습니다. 높은 주파수를 갖는 캐리어로 믹싱을 합니다. 그래서 변조를 시켜서 공기를 통해서 전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로 실어서 보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외부의 간섭이라든지 잡음에 대한 그 영향력을 훨씬 적게 받겠습니다. 요 보내게 되면은 요 보내온 신호에는 목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캐리어 신호도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캐리어 신호는 빼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빼내는 요 구간이 바로 복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변조고요. 이 부분은 복조가 되겠습니다. 빼내게 되면은 사람 목소리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거기에 어떤 뭐 노이즈 같은 게 좀 있겠죠. 근데 이제 사람 목소리는 워낙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필터를 하나 쓰게 되겠습니다. 로패스 필터죠. 그래서 주파수가 낮은 것만 통과시키겠다. 그러면
주파수가 높은 것들은 다 필터에 걸리는 거죠. 필터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는 잡음이 없는 사람 목소리만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복시켜서 내보내면은 이 사람 목소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서 깨끗하게 전송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여기서 이제 변조를 시키고 복조를 시키고 높은 높은 주파수를 갖는 캐리어 신호로 변조시키고 여기서 다시 빼내고 그렇게 해서 원래의 신호를 복원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멀리 이 신호를 왜곡 없이 잡음에 대해서 면역성을 갖는 그런 형태로 보내려면은 이 변조와 복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무선 통신 시스템인데요. 요 앞에서 보여드린 요거는 아날로그였다라고 하면 디지털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데요. 여기 있는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 난 뒤에 이 전기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니까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예요. AD 컨버터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 신호가 쭉 가면은 맨 마지막에서는 다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서 내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 디지털로 바꾼 요 신호 자체를 조금 부호를 전송하기 쉽게끔 그런 부호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소스 코딩이 되겠습니다. 또 전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에러가 나타나면은 그 에러를 잘 찾아내고 그 다음에 정정하고 하는 그걸 쉽게 하기 위한 에러 컬렉팅 코딩 그래서 에러 정정 에러를 정정하는 그런 부호를 실게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송출하기 쉬운 펄스로 만들어서 변조시켜서 무선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과정에서는 다시 받아서 복조시키고요. 그 다음에 에러를 검출하기 위해서 코딩 시킨 것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포장지에 싸가지고 물건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받은 상태에서는 포장지를 하나하나씩 벗겨내야 되겠죠. 벗겨내면 제일 중앙에 내가 받고자 하는 물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벗겨내는 과정이 이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러를 찾아내기 위해서 코딩 행거를 벗겨내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딩 행거를 디코딩 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면은 이제 원 신호가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무선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는 무선 통신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D 컨버터, DA 컨버터, 소스 코딩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코딩 이 부분요. 그 다음에 에러 컬렉션 코딩 이 부분이고요. 에러 컬렉션 디코딩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대한 블록도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나타낸 그림 블록도가 되겠고요.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는 요 다음 그 명칭과 역할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전체적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신호를 집어넣는 입력 단자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출력 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신호 자체가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로우패스 필터를 통해서 원 신호를 깨끗하게 이리 보내고요. AD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 신호로 만들고요. 그 신호를 전송하기 쉽게끔 부호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에러 검출이 쉽게끔 엔코딩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먹스 개념이 처음 나오게 되겠는데 이 먹스 개념은 여기 채널이 지금 하나의 채널을 효율적으로 공유해서 쓰기 위해서 여러 개의 채널의 신호를 하나의 채널로 섞어서 보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중화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먹스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스위치가 여기 연결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 연결될 거냐를 여기 있는 select S0, S1 요 두 개의 이 0과 1 부호를 가지고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보내면
받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개가 돼 있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요 신호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렇게 연결돼서 이쪽으로 뿌려주게 되겠죠. 그래서 요 네 개의 신호 1, 2, 3, 4 네 개의 신호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2 보내고 3 보내고 4 보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받았을 때는 요 1이 왔을 때는 이쪽에 연결해서 여기에 뿌려주고 2가 왔을 때는 여기 연결돼서 이쪽에 뿌려주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여기 5개나 그렸네요. 이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4 뿌려주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채널 하나를 가지고 이 네 개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게 되겠죠. 이게 만약 없다라고 하면은 1번에 채널 하나 필요하고 2번에 필요하고 3번 필요하고 4개의 채널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중화가 여러 개가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효율적인 통신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먹스, 이 부분이 디먹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스는 이 부분이 되겠고요. D자가 붙었죠. 디멀티플렉스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여기서는 엔코더 쪽이죠. 부호를 만드는 쪽입니다. 엔코더 쪽이라서 코딩을 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원래 신호가 뭔지를 다시 복구시키는 거죠. 복원시키는 쪽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디코더라 그럽니다. 디코더. 그래서 여기는 코드 시키고 여기는 디코드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코드, 디코드 다 합치니까 코드, 디코드 합쳐서 코덱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겠고요. 이쪽 부분은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이렇게 붙여서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되다 보니까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이래서 모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모뎀이라 그러고 이쪽 부분은 코덱 부분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는 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스 엔코더 쪽을 보겠습니다. 요 앞그림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소스 엔코더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맨 처음에 AD 컨버터를 시키고 나면은 디지털 신호로는 만들어졌는데 그 디지털 신호가 전송을 바로 하기에는 적합한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송하기에 좋은 그런 신호로 만드는 것이 바로 소스 엔코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정보를 손실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되도록 비트 수를 좀 줄여서 너무 정보량이 많으면은 또 보내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 부피를 줄여서 압축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채널 엔코드는 요 두 번째 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에러 컬렉션 코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류 정정 보기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정보를 전송하다 보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거를 복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여기서 채널 엔코더를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먹스는 요 앞에 보이는 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먹스는 서로 다른 정보를 섞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한 채널을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스트림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바로 멀티플렉스 부분이다. 그 다음 네 번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콘스텔레이션 매핑이다. 그래서 별 모양이다. 이래서 성상, 별 모양이다. 별 모양으로 매핑시키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요거는 여기서 멀티플렉싱 하지 않았습니까? 그 멀티플렉싱 된 요 데이터를 전송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몇 비트씩 이렇게 묶어서 정보를 한꺼번에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보내는 것 자체가 짧은 시간에 좀 더 전송 시간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성상 매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불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파트가 이 보면은 라인 코딩, 펄스 세이프 이렇게 돼 있죠. 멀티플렉싱 된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이 보다시피 지금 여기서 이제 디지털 신호가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디지털 정보를 연속적으로 계속 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속 시간 펄스로 변환해서 어떤 물리적 매질, 예를 들어서 뭐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광통신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선이라든지 그런 물리적 매질을 통해서 통과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멀티플 액세스 요 과정입니다. 멀티플 액세스 과정은 요거는 이제 다중 접속 과정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의 통신 채널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시분할을 하거나 시간을 좀 쪼개 가지고 나눠서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분할 변조 방식을 쓰거나 아니면 프리퀀시 주파수 분할을 쓰거나 아니면 코드를 분할해서 쓰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명의 사용자가 똑같은 통신 채널을 쓰지만 서로 간섭 일어나지 않고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멀티플 액세스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그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포장을 하는 과정이고요. 여기는 이제 포장을 뜯는 과정이니까 반대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 통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통신의 그 전까지의 디지털 통신은 1대1 송수신 회선 교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선을 내가 단독적으로 다 쓰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가 나타나고 난 뒤에는 컴퓨터끼리 다양한 통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굉장히 불편하고 쓰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컴퓨터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통신선로는 제한이 돼 있고, 그럼 그 많은 컴퓨터끼리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겠는가 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인터넷 통신이 되겠고, 그 통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TCP/IP라는 이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 가지고 그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통신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TCP/IP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 두 개가 서로 달라요. 근데 통신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공통된 어떤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통신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시스템에 있는 두 개체가 통신을 원할 때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에는 규칙을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게, 그런 규칙이 바로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약속, 통신 규칙이다. 그래서 이 통신 규칙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개체가 통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통신은 고유의 통신 프로토콜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다 했을 때는 인터넷에 사용되는 전용 프로토콜은 TCP/IP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이 이런 개념이었고, 처음 이제 나온 것이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개념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단말기 PC에서 이 호스트 컴퓨터하고 어떤 데이터를 여기서 이쪽으로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통신 프로토콜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이 단말기가 뭐라고 호스트 컴퓨터에게 보내느냐 하면은 데이터를 송신하려고 하는데 너가 수신 받을 준비가 됐느냐 묻습니다. 그럼 얘가 나 수신 받을 준비 됐다 그럽니다. 그럼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떤 파일을 첨부해 가지고 이메일 보냈다 이럽니다. 그럼 얘가 나 그거 잘 받았다 이럽니다. 이게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그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 통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1980년도에 인터내셔널 오가니제이션, 그러니까 국제
기구가 필요했습니다. 표준화를 위한 국제기구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거를 국제표준화기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개념적인 그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OSI 7개 계층입니다. 여기 보면은 iOS라 그러는데 OSI죠. 예. 근데 이제 단어는 많이 틀립니다. 이거는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열어 가지고 안으로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7개의 계층의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전송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동일한 길이, 자, 전송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커요. 크면은 그걸 갖다 좀 이렇게 나눠야지만 전송하기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송 데이터를 동일한 길이의 몇 개의 데이터로 나눕니다. 나눠서 패킷, 나눈 그걸 갖다 우리는 패킷이라는 그 용어를 쓰게 되는데, 패킷화 시켜서 패킷화 시키고 그 다음에 송신단까지 전송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정보를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이 글을 보내게 되는데, 이 통신 과정을 한 7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보내고자 하는 것을 개념화 시킨 것, 모델링화 시킨 것이 바로 OSI 7계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레이어 1에서부터 레이어 7까지 이 7개 계층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응용 계층인 어플리케이션, 표현 계층인 프레젠테이션, 세션 계층,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 네트워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피지컬, 물리 계층, 이렇게 7개 계층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요 5번, 6번, 7번 계층의 요 위에 쪽은 상위 계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는 하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 앞에 있는 앞자만 좀 따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알프스, 이게 TN을 터널이라고 그래 보겠습니다. 터널, 그 다음에 DP는 대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알프스 터널 대표, 이게 이제 OSI 7개 계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알프스까지가 상위 계층이고 터널 대표는 하위 계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요 다음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상위, 제일 위의 계층이 이제 7계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7계층은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응용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 7계층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내고 싶다. 이메일에 어떤 정보를 동영상을 좀 실어서 보내고 싶다 했을 때, 그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응용 계층이 되겠습니다. 아, 나는 지금 이메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메일에 어떤 글자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를 그대로 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진부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표현 계층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자, 그놈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주소를 해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S. 이게 세션 단어 자체가 무슨 회기, 1학기, 2학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세션에 참여했다. 어떤 회의 이런 데 참여했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내고자 하는 송신단하고 받고자 하는 수신단하고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바로 세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컴퓨터가, 그러니까 수신단이죠.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계층이 바로 세션 계층이다. 그래서 연결 접속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체를 같이 동기시켜 가지고 연결이 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션 계층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메일을 만들어서 잘 보낼 수 있도록 정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위 계층을 가면 이제 그걸 이제 보내야 되겠죠. 보내기 위해서는 적당한 크기로 패킷이라고 그랬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데이터를 나눠 가지고 수신 쪽 컴퓨터하고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전송 계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 트랜스미션입니다. 자, 터널 대표라 그랬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입니다. 네트워크 계층은 그 정보를 그 주소를 찾아가지고 최적의 경로로서 주소를 찾아가지고 연결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네트워크 계층이 되겠고요. 이 계층에서 이제 비로소 데이터가 링크되는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전송이 제대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에러가 생겼을 때 검출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가 링크해서 전달되게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물리적 계층, 피지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서 만들어진 이런 정보들이 전송 맷질, 예를 들어서 뭐 광 케이블을 쓸지 아니면 동축 케이블을 쓸지 그런 매질을 통해서 전송하기 위한 그런 물리적 구조, 그게 바로 최하위 계층인 물리 계층이다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7개 계층에 해당되는 그 모델을 통해서 내가 컴퓨터끼리의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가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개념적 모델링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TCP/IP 프로토콜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OSI 그 7개 계층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프로토콜이 존재하는 망에서는 너무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7개 계층을 4개의 계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상위 계층이 있었죠. 상위 계층. 알프스. 예. 이게 5, 6, 7 계층 아닙니까? 요 3개 계층을 묶어서 응용 계층으로 이렇게 기능적으로 봤을 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터널 대표였죠. 예. 그랬을 때 요 트랜스미션 아닙니까? 요거 그대로 요 전송 계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네트워크가 인터넷 계층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하고 피지컬 쪽이 요 링크 레이어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7개의 계층으로 나눠졌던 것을 4개의 계층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이 바로 TCP/IP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블록에 공급하게 되냐면은 소스 부하 블록에 공급한다 그러는데 소스 부하 블록은 저기 앞에 보면은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은 예, 여기 있죠. 소스 엔코더죠. 야, 여기에 그 TCP/IP 프로토콜이 심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시스템. 우리가 여러분들 정보통신, 정보통신 시스템 이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보통신 시스템이 뭐를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느냐에 대한 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전송하고요, 정보 처리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처리된 거를 보내고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정보통신 시스템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정보 전송 시스템에서는 전송하기 위해서는 회선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송수신 할 수 있는 단말 장치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통신이 잘 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통신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반드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컴퓨터 주변에 주변 기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보통신 시스템이다. 요 각각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즘은 이제 광통신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그 시험이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광통신에 대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도 하나의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광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그 유리 섬유에다가 빛으로서 쏴 가지고 그 빛 신호를, 그러니까 광신호죠. 광신호를 수신 측에서 받아 가지고 원래 신호를 복원해 내는 것이 이제 광통신이 되겠는데, 이 광통신의 가장 큰 장점은 유리 섬유로 정보가 전송이 되다 보니까 그 전자기파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낙뢰가 친다든지 주변에 그 하이 볼티지 라인이 지나간다든지 하더라도 전혀 정보 전송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우수한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량,
그 다음에 뭐 대량 이런 것들 통신하기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리섬유 혹은 강섬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강섬유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유리가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안에 층이 하나 있고요. 요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바깥 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즉 요쪽에서 보면 요 바깥 유리가 하나 있고 요 안에 유리가 요리 하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굴절률 차이가 요 놈의 굴절률이 좀 더 커요. 즉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드의 굴절률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게 광동신의 원리인데요. 즉 무슨 뜻이냐면은 요놈과 요놈의 경계 사이가 굴절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빛을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빛을 보내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요. 반사. 여기 또 반사 일어나죠. 반사 일어나죠. 이래 가지고 어디 간다? 요 바깥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신호를 보내면 펄스를 보내잖아요. 전반사 토틀리 리플렉션 돼서 여기 나타나는 요 펄스가 여기 나오더라 하는 게 광동신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요 놈도 유리로 돼 있죠. 요 놈도 유리로 돼 있죠.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변을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켓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전부 다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물론 플라스틱으로 만든 놈도 있어요. 그렇지만 통신에 사용되는 강섬유는요 전부 다 유리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강섬유는 통신용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섬유에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어라고 하면 핵심이라는 뜻이죠. 사과로 치면은 사과 중간에 있는 씨앗 부분이 코어입니다. 그래서 요 코어 부분이 좀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요 넓이가 요 폭이 있지 않습니까? 요 폭이 10마이크로 이내, 한 9마이크로 정도 될까요? 요 정도 되는 놈은 아주 좁은 놈이죠. 이걸 싱글 모드 5라고 그럽니다. 싱글 모드 5. 자, 모드가 한 개 있다. 이렇게 전송되는 요 모드가 한 개밖에 없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는 한 개는 아니고요. 한 10개 이내 수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좀 두꺼운 거, 요 파란색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요 좀 이렇게 두꺼운 거. 두껍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물론 이 클레드가 요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요 크기가 약 한 뭐 50 이상 한 62.5 마이크로.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한 뭐 6배 이상 큰 거죠. 자, 이렇게 생긴 거를 멀티모드 5. 멀티모드. 자, 모드가 멀티다. 그러니까 다중 모드 5다 이런 얘기입니다. 싱글 모드 5하고 멀티 모드 5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출 문제 좀 이따 풀게 되겠는데 실제로 그 기사 시험에 문제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한번 다뤄보고 가겠습니다. 자, 싱글 모드 5 같은 경우는 이게 코어가 이렇게 얇기 때문에요. 요 바깥에 이제 클레드가 이렇게 있다 그랬죠. 열로 지나가는 모드 자체가 이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센터로 이렇게 제일 최단 길이로 오는 놈하고 제일 멀리 돌아오는 놈하고의 경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펄스를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여기 도달했을 때 제일 빨리 도달한 놈하고 제일 끝에 도달한 놈하고 차이가 그리 많이 안 나니까 퍼지는 정도가 많이 안 퍼집니다. 퍼지는 걸 우리가 디스퍼전, 분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멀티모드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이렇게 두껍고요. 두껍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드가 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멀리 이렇게 돌아오는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빨리 돌아오는 모드, 이렇게 요게 제일 빠른 놈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그 중간에도 또 몇 개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간 모드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오는 놈도 있겠습니다. 이런 모드가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죠. 자 볼까요? 이때 어떤 펄스를 주지 않습니까? 이런 펄스를 줬다라고 하면 녹색은 뭐 벌써 도달했어요. 녹색은 벌써 도달했죠. 그 다음에 도달하는 놈이 보라색이 되겠습니다. 보라색 그 다음 도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멀리 돌아오는 놈이 빨간색인가, 빨간색이 제일 뒤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아주 샤프한 펄스를 넣었는데 도달한 놈은 이렇게 브로드하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1, 0, 2를 보냅니다. 근데 여기 받을 때는 1, 그 다음에 또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0, 1 되다 보니까 1, 1, 0, 1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붙어버리다 보니까 1, 1, 1, 1 전부 보이죠. 1, 1, 0, 1을 보냈는데 1, 1, 1, 1로 받으면 여기가 에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는 멀티모드 쓸 때는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이걸 빨리 보내면 안 되죠. 1을 하고요. 그 다음 1은 요때쯤 나타나고 0, 1 요래야지 됩니다. 1, 1, 0, 1. 그러면 좀 퍼지더라도 1, 1, 0, 1, 1 되죠. 이게 퍼져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붙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속이 되면 안 됩니다. 저속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길이가 멀어지면은 분산이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거리가 짧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속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거리가 돼야 되죠. 저용량. 그래서 멀티모드 5는 통신에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빨리 못 보내고, 멀리 못 보내고, 많이 못 보내고. 그러니까 싱글 모드로 가야 됩니다. 싱글 모드 5로 가야지만 분산이 별로 안 일어나니까 고속도 되고 장거리도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놈보다 이놈이 훨씬 그런 면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이놈이 갖는 단점은 뭐냐면은 이 빛을 집어넣을 수 있는 코어의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빛을 접속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죠.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빛을 집어넣기도 어렵고 이 파이브를 만들기도 좀 어렵다. 근데 이놈은요 대충 하더라도 빛이 들어가죠. 만들기도 좀 쉽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통신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적인 게 다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이 코어입니다. 핵이란 뜻이죠. 이 클레딩 혹은 클레드라고 하고 있는데 클레드 혹은 클레딩 요 단어의 원래 뜻 자체는요 이런 언덕이다 이런 뜻이에요. 언덕이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물을 보내더라도 이 물이 바깥으로 안 나오죠. 이 물이 그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언덕 부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거를 클레드 혹은 클레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고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항상 전반사는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드 굴절률보다 커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유리죠. 유리를 보호하는 바깥에 자켓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선 통신의 기본 구성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여기가 이제 무슨 부분이 되겠죠? 정보를 변조시키고 캐리어 주파수 집어넣은 거죠. 정폭시켜 갖고 보내고요. 받은 데서는 신호가 약하니까 한번 정폭시키고 그 다음에 변조시킨 거에서 그 옷을 벗기는 겁니다. 복조시켜서 원신호를 벗겨내고 그 신호가 작으니까 한 번 더 정폭시켜서 정보를 나타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무슨 통신을 하는 거죠? 예, 변복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성 통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중동에서 축구 경기를 하면요, 뭔가 매끄럽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어릴 때 가졌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위성 통신 안테나 자체가 지구에서 약 한 36,000 거리에 이렇게 띄워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보낸다라고 했을 때 신호를 이렇게 보내갖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이가 꽤 되죠.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라고 똑같다 했기 때문에 빛은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다 하더라도 1초에
30만 킬로 정도 갑니다. 근데 이게 한 3만 5천, 3만 6천 정도 되니까 여기 갔다 왔다 하면 약 한 8만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한 8만 킬로만 된다 하더라도 8만 킬로가 된다 하더라도 한 0.2 내지 0.3초 정도 그 타임 딜레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성통신을 쓰게 되면은 이런 타임 딜레이 부분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잠깐 다뤘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통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약 한 20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정보통신 기사에 나왔던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중에는 상당 부분 설명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첫 번째 시험에 나왔던 그 정보통신기사 부분이고요. 정보전송 일반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전송부호 형식의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전송부호 형식이라 그랬네요. 전송하기에 좋은 부호는요, 부호 자체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부호가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이게 복잡해야 된다는 이 부분이 좀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대역폭이 작아야지만 많이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자체가 넓으면 이 그 포장하는 데만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죠. 많은 그 비용과 대역폭이 필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작아야 되겠고요. 충분한 타이밍 정보가 포함되어야지만 잡아내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에러의 검출과 정정이 쉬워야지만 에러를 잘 검출하고 정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복잡해야 된다,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회로는 무슨 회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앞서 설명한 부분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신호가 지금 A, B, C, D 4개가 들어가고 있죠. 근데 출력은 선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Y라고 하는 출력 신호에서는 A, B, C, D 4개 중에서 한 개씩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실렉트 스위치가 있는데 S0, S1에서 0과 1을 선택을 하게 되면 4가지 조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00일 때는 A, 01일 때는 B, 10일 때는 C, 11일 때는 D가 나오게끔 설계됐다라고 하면 그 4개의 조합에 따라서 요 4개 신호 중에서 A가 선택되고 B 선택되고 C, D 이렇게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4개의 신호를 섞어 가지고 하나의 채널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 그런다? 멀티플렉스다 이럽니다. 그 반대 개념이 이제 디먹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다중모드 5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전송되는 모드가 강5 내, 즉 코어라 그러죠. 그 코어 내에 전송될 수 있는 빛의 전파 모드가 여러 개 있는 5다. 그래서 코어의 직경이 좀 굵고요. 그 안에 전파 모드 자체가 여러 개 있는 게 이제 다중모드 5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코어 내 전파하는 모드가 여러 개 존재한다. 맞죠? 그 다음에 모드 간 간섭이 있어서 전송 대역이 제한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놈, 두 번째 온놈이 서로 막 겹치면은 디스퍼전 일어나고 이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못 간다 그랬습니다. 저속이고 작은 용량이고 그 다음에 단거리에 필요하지 이렇게 대용량이면서 고속이고 장거리 쪽은 싱글 모드가 적합하다 이랬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단일 모드 강성률보다는 접속 용이하죠. 넓으니까 빛 집어넣기 좋지 않습니까? 만들기도 훨씬 더 편하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30m의 빌딩. 자,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 이 빌딩의 높이가 30m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 안테나가 이렇게 있었다고 합시다. 여기서 주파수가 어떤 주파수가 이렇게 송출이 되느냐면은 이게 2GHz가 송출된다 이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 파장이 얼마냐? 여기 파장이죠. 남다가 얼마냐?
여기 F죠. 굉장히 중요한 그 공식, 상식적 공식 중에 하나가 V 이꼴 F 람다입니다. 속도라고 하는 것은 파장과 주파수의 곱이에요. V 이꼴 F 람다 막 개념 없이 외우려고 그러는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걸음걸이를 가지고 사람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1초에 걸어가는 속도가 얼마지를 하려면은 내 한 발짝 뗐을 때 얼마만큼 보폭이 되느냐, 그게 람다죠. 그 다음에 1초에 몇 번 걷지, 그게 F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폭이 50cm인데 4발짝씩 걷습니다. 그러면 50cm씩 1초에 4번 걸으니까 V는 2개 곱해서 1초에 2m 간다, 이 얘기할 수 있죠. 자, V 이꼴 F 람다예요. 자, 그렇다면 전파에 대한 얘기니까 전파의 속도는 C하고 똑같다 그랬죠. 이게 30만 킬로입니다.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자, 요거 미터로 바꾸면요, 공 3개 더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3 곱하기 10의 5승이 아니라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입니다. 이게 전파의 속도죠. 근데 주파수가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은 2GHz라 그랬으니까 2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헤르츠. 자, 그렇다면 V 이꼴 F 람다라 그랬으니까 람다는 F분의 V죠.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가 얼마죠? 2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자, C는 얼마입니까? 3 곱하기, 죄송합니다. 10의 9승이고, 3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면 이거 1.5죠. 이거 0.1 나오죠. 자, 요 하면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 단위는 뭐예요? 미터죠, 미터. 그러니까 10 마이너스 1승이니까 단위율이 앞으로 가죠. 그래서 요거는 뭐가 됩니까? 0.15m입니다. 센치로 바꾸면 15cm가 되겠죠. 그래서 요놈입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어찌 보면 이런 문제에서 요런 숫자는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가 2하고 30이 돼가지고 찍을 때 15 딱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요게 뭐 40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V 이꼴 F 람다라고 하는 요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전파의 속도는 빛의 속도와 같아서 1초에 30만 킬로 간다 하는 거, 요걸 꼭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문제예요. 스마트 미디어 기기를 구성하는 센서의 종류 중 검출 대상이 다른 어떤 거는 뭐냐 이랬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1번하고 2번하고 4번의 센서는 포토 센서입니다. 빛 센서예요. 그래서 빛을 전기로 바꾸는 포토 트랜지스터, 포토 다이오드가 되겠고요. 여러분들 CDS 셀은 좀 못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이 CDS 셀이라고 하는 것은 포토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으면 저항값이 바뀌는 소자죠. 저항값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항값을 측정함으로써 요 주변의 빛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CDS 셀이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냐면은 그 자동차 룸미러, 조수석하고 운전석 사이에 이렇게 미러 하나 있지 않습니까? 미러에 보면 요 위 내지 아래에 이렇게 한 5mm 정도 직경, 5mm보다 좀 클까요? 요런 그 동그랗게 생긴 부분이 있어요. 요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CDS 셀이 들어 있어요. 요 놈의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내 뒤에 있는 차 있잖아요. 내 뒤에 있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요 놈이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해서 이 빛이 너무 세면은 반사돼 가지고 운전자가 눈이 굉장히 부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반사되는 유리의 그 반사율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 유리가 약간 청록색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 빛의 양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이놈의 역할이 뭐냐면은 요 뒤에 차가 있다 없다, 그 빛을 검출하는 센서죠. 어쨌든 이놈하고 이놈은 광 센서입니다. 호울 소자라고 하는 것은 자개 센서예요. 마그네틱.
그래서 자석이 이 홀 소자가 홀 센서가 있어 가지고요. 자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돌지 않습니까? 자석이 이렇게 오면 이게 지금 홀 소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자석이 하나 붙어서 모터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합시다. N극이 이렇게 왔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그네틱 플럭스가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이러면 여기서 신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 꼭지만 읽으면 아 이게 몇 번 회전됐다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이게 자개 센서입니다. 이거 세 개는 다 B 센서고 이거 자개 센서니까 요것만 다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홀 소자 같은 경우는 모터의 회전 같은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근접 센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자석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면은 거리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백화점 같은 데 가시면은 옷에 왜 자석 붙여놨죠.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뭐 실수 내지는 의도해서 옷값을 안 치르고 그냥 나간다라고 하면 삐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홀 센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그네틱 센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포토 했으니까 벌써 이건 다 정답이 아니죠. 이거 둘 중에 하나죠. 예. 요거는 그 홀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자개 센서이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기억장치에서 CPU로 제공될 수 있는 데이터의 전송량을 기억장치 대역폭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기억장치 대역폭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아, 그래. 그게 기억장치 대역폭이라고 하는구나. 자, 데이터의 버스 폭이 32비트래요. 그래서 요 데이터 버스가 총 이렇게 해서 32개가 있다 이 소리. 그리고 요 한 개당 클럭 주파수가 1000메가래요. 이 펄스가 이렇게 펄스가 이렇게 있는데 요게 1000메가 헤르츠입니다. 1초에 1000메가 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걸 다 감당하려면은 대역폭 얼마 정도 돼야 되느냐? 1000메가를 32개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2000 메가헤르츠죠. 메가 bps입니다. 자, 여기는 정답이 보니까 비트로 안 돼 있고 바이트로 돼 있죠. 그래서 1바이트는 8비트입니다. 여기 지금 비트로 나타났으니까 바이트로 바꾸려면 나누기 8 해줘야 되겠죠. 여기다 나누기 8 합니다. 그럼 4832죠. 그리고 공 몇 개? 3개 있죠. 그러니까 4000 메가바이트입니다. 바이트 퍼 세컨. 혹은 32000 메가비트 퍼 세컨라든지 4000 메가바이트 퍼 세컨 똑같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부호식을 구하라. 자, 이런 건 비교적 쉽죠. 예,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디지털 논리에 나오면 배우면 이건 뭐 문제를 대부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자, 요 놈을 노아 게이트라 그럽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OR을 시키고 반대해라.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를 OR을 시키고 낫을 붙인 겁니다. 여기가 요 출력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요 B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B 들어오고요. C는 낫이 된 거죠. 낫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기 하되 반대로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B하고 C바를 더하기 하되 반대로 하라 이렇습니다. 그리고 최종 X에는요. 이거 두 개를 곱하기 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 미안합니다. A 플러스 B 하고요. 곱하기 이거요. B 플러스 C 바의 바하고 이거 두 개를 엔드로 하고 난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바가 각각으로 갈 때 드모르간 법칙 여러분들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모르간 법칙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반대를 해주고 엔드는 OR로 바뀌죠. 그래서 이게 OR로 바뀌고요. A 플러스 B에 대해서 원래 바가 있었죠. 바가 있었는데 한 번 더 반대로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갈로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B 플러스 C 바에 대해서 원래 바가 있었죠. 근데 또 한 번 더 봐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바의 바 이거는 본전이죠.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요게 정답이에요. 요게.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요 B에 또 B 플러스 해봐야 똑같죠. 이거 없는 거나 똑같고요. 그럼 정답은 뭡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바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통신용 중계 케이블에 통화전압이 55V래요. 전압은 55V고, 자, 노이즈는 0.055V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이죠. 이건 노이즈고요. 그랬을 때 잡음 레벨이 얼마냐? 자, 데시벨로 나타내는 단위는요, 전압이거나 전류일 때는 앞에 단위가 20이에요. 20 로그 10을 미수라는 시그널 투 노이즈 이렇게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전력이었다면은 요런 부분이 10이에요. 10 로그 뭐 입력분의 출력이라든지 뭐 송신분의 수신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0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쓰게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되고 단위는 데시벨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자 20 로그 10을 미수라는 노이즈가 얼마냐 그랬냐면 0.055죠. 시그널은 55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 나누기 하면은 공을 하나 둘 셋 55 55 1000 나오죠. 이게 1000이니까 이게 10의 3승입니다. 3 앞으로 나가니까 뭐예요? 60데시벨이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SMB는 클수록 좋습니다. SMB가 크다라는 얘기는 노이즈보다 시그널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그널의 노이즈 양이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데시벨이 클수록 SMB가 클수록 잡음 레벨이 클수록 잡음이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빛을 직강하는 능력으로 최대 수광각의 범위 내에 입사시키기 위한 광학렌즈의 척도를 뭐라고 하느냐? NA인데요. 이 뉴메리컬 아파추라고 할 때 개구수라고 하는 얘기는 열릴 개자 입구자입니다. 입이 열려 있다 이런 뜻인데요. 아까 제가 코어를 이렇게 코어와 클레드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빛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각도까지 들어가면은 이렇게 전반사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요 각도 있죠. 요거를 세타각, 이거를 개구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려 있는 입이다 이래서 뉴메리컬 아파추 NA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인공위성이나 우주비행체 속도 빠르죠. 이렇게 매우 빠른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전파 발진원의 이동에 따라서 수신 주파수가 자꾸 바뀌는 현상, 이 도플러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 각각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을 요 뒤에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답으로 말씀드린 요 도플러 현상은 파동의 주파수나 파장이 관찰자하고 원점 사이의 상대적 운동,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중에 어느 하나가 빨리 움직이면 이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보낸 주파수나 파장은 어떤 값이 있는데 다른 값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게 도플러 효과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전파 지연 효과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공위성 통신한다라고 했을 때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 간다 하더라도 전파 30만 킬로 된다 하더라도 거리 자체가 한 뭐 3만 킬로, 9만 킬로다라고 하면 0.3초 딜레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파 지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두 개는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OSI 7계층 있었죠? 그 중에서 시스템 간 전송로 상에서 순서 제어, 오류 제어, 회복 처리, 흐름 제어 등을 통해서 데이터가 잘 가게끔 하는 그런 계층이 뭐였느냐?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레이어였죠. 앞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평균 고장 발생 간격이 23시간입니다. 23시간마다 고장이 한 번씩 나타난다. 자, 볼까요? 자, 요렇게 계속 쓸 수 있었어요. 23시간은 계속 썼고요. 고장이 났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23시간 또 쓸 수가 있어요. 또 1시간 정도는 공백이 있네요. 자, 요렇게 계속 쓴다라고 했을 때 가동률이 몇 프로냐 그랬으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기입니다. 한 주기 내에 가동은 요거 아닙니까? 한 주기분의 요거, 여기 이제 듀티 사이클이에요. 듀티는
전체 한 주기분의 온 시간, 예,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여기 한 주기죠. 24분의 23이죠. 24분의 23 곱하기 100 하면은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군의 통신 설비 및 통신 선로의 접지 단자. 접지가 필요 없는 건 뭐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광섬유 같은 경우는 외부에 그 EMI 받지 않기 때문에요. 접지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이 나머지는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요거는 뭐 시험에 나왔던 게 때문에 제가 한번 여기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 있지 맞느냐? 잘 읽어보면 이거 두 개는 틀린 거 알겠고,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 어떤 직책이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가 다양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선 무선 간의 망의 고도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냐? 순수한 방송통신을 위한 게 아니죠. 여기에 해당되는 유무선망의 고도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예. 정보통신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릴까봐 제가 소개하는 건데요. 2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다음 어느 중 구조적 프로그래밍에 적합한 기능과 구조를 갖는 거, C 프로그램이죠. 포트란 같은 거는 이제 기계어고요. C 언어가 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게 되고, 지금은 C++까지 다 개발돼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기억 장치 중 처리 속도가 빠른 순서부터 올바르게 나타내라 그랬는데, 자기 테이프가 제일 늦습니다. 그러니까 요 중에서 요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죠. 자, 드럼하고 디스크는요, 드럼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빠르고 그다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공개 소프트웨어, 요즘 공개 소프트웨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공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자체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불가하다, 이게 틀린 거죠. 3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OTDR 굉장히 중요한 광통신 장비예요. OTDR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는데, OTDR은 이 명칭 속에 정답이 들어있어요. 옵티컬 타임 도메인 리플렉토메타라는 게 이게 반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반사된 걸 가지고 옵티컬적 방법으로 측정하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길에 가다 보면은 지하 같은데 이렇게 강섬유 포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OTDR 반드시 있어요. 이 OTDR 어떤 원리냐면은 강섬유가 이렇게 포술이 되지 않습니까? 되면 여기에 어떤 펄스 신호를 집어넣으면 이 펄스 신호가 강섬유를 통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는 유리고 여기는 그 공기 아닙니까? 그래서 반사돼서 오죠. 반사돼서 오니까 요 갔다가 오는 펄스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을 가지고 요 거리가 얼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크랙이 갔다라고 하면, 아니 여기서 반사대가 오는 놈은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만 반사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반사대 오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갔다 오는 거리를 환산하면은, 시간을 측정하면은 요 거리가 얼마다라는 게 압니다. 그래서 지금 강섬유가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게 바로 OTDR이에요. 그걸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시죠. 강섬유의 특성, 접점 손실, 고장점을 찾는 광선로 측정 장비다. 맞는 얘기네요. 광선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강커플러라고 하는 것은 옵티컬 커플러니까 결합하는 그 커넥터라고 보면 되겠죠. 광커플러를 이용해서 광선로에 연결한다. 맞는 얘기예요. 레일리 산란에 의해서 후방으로, 그러니까 백스캐터링이라고 그러는데요, 반사돼서 나오는 놈이에요. 백스캐터링 된 그 빛을 이용해서 강섬유 손실 특정을 측정한다. 예,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4번이 정답인데 한번 볼까요? 광선로에 강펄스를 입사시켜, 여기까지 맞습니다. 되돌아온 파형까지도 맞네요. 주파수 영역에서 측정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 타임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간이에요. 시간. 4번이 정답이다. 다음 중 PAM은요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PAM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신호가 이런 신호가 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신호가 있었다라고 하면 PAM에서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크기, 요 크기, 요 크기, 요 크기, 이렇게. 요 시간은 똑같이, 요 간격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원래 신호를 이 펄스 크기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꼭대기만 이렇게 나중에 복원하게 되면은 원래 신호하고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펄스를 이용해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에요. 요거는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아날로그 방식은 잡음에 약합니다. 디지털은 잡음에 강하지만 아날로그는 잡음에 약해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인데요. PAM 신호를 장거리로 전송할 때는 아날로그 신호이기 때문에 예, 광대역 이 전북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호가 작아지니까 좀 더 키워서 보내야 되거든요. 나머지 다 맞는 얘기가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전자파 간섭에 노출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서 가장 적합한 전송 매체. 전자파 간섭에 가장 면역성이 좋은 거는 옵티컬 파이버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시간 넘게 여러분들한테 이 강의를 했는데 요 앞에 나오는 그림들에 대한 레퍼런스 책이 되겠고요. 최근에 나온 책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통신은요, 지금 그 수요가 굉장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신은 뭐 푸리에 트랜스폼이라 그래서 수학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학 나옵니다. 수학이 기본이 돼야지만 통신의 원리라든지 이게 입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기본이 돼야 되는 학문이에요. 또 통신은 계속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념 중심으로 꾸준하게 공부하면 굉장한 성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통신 쪽에 여러분 자격증을 따놓으면은 취업이라든지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특강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